이게 암이 올해 아마 최대 규모의 최대어가 되지 않을까, IPO 쪽에서.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반도체 IP 관련주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일부 낸드 플래시 생산을 줄이고 그 팹에서 HBM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확장되는 기업들을 보면서 좀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설계 쪽에서 약간 정점인 회사가 있어요. 약간 독점 회사라고 봐야 되죠. ARM입니다. ARM이 정말 지금, 유명했죠. 네, 그렇죠. ARM이 지금 IPO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이제 설계, IP 쪽 생태계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게 ARM이 올해 아마 최대 규모의 최대어가 되지 않을까, IPO 쪽에서. 그렇죠. 네, 보고 있고요. 시총은 지금 600억에서 한 700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 PER의 영역은 아니고요. 이제 올해 2023년 실적 기준으로 이제 PSR로 봐야 되고요. 22배에서 한 26배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요게 그렇게 비싼 상황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비싼데, 그때 이제 퀄컴하고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려고 검토를 했었잖아요. 그게 거의 뭐 한 20배 내외였어요. PSR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상장가가 아주 비싸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절대적인 금액은 비싼 건데, 네, 뭐 비싼지 안 비싼지는 뭐 시장에서 판단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 반도체 IP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좀 주목을 할 만한 거고요. 모바일 AP 쪽에서 거의 90% 이상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바일 생태계에서의 정점인 회사라고 보면 되고요. ARM이 아키텍처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못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중국 미중 반도체 그때 막 갈등이 고조될 때 ARM한테 압박을 해서 중국 팹리스 업체한테 아키텍처를 제공해주지 말아라고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ARM 차이나가 반란을 일으켰었어요. 그래서 그 ARM의 본사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네. 그 실제로 뭐 지금도 아직 ARM 차이나 같은 경우는 약간 반란군처럼 약간 이렇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죠. 칩을 설계하려면 만약에 칩이라는 게 어떤 건물을 짓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ARM이라는 아키텍처는 토목공사고 건축, 골조 막 이런 것까지 다 올려주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요거를 전 세계 독점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대어가 모빌아이였잖아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인텔에서 분사되면서 근데 그때는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되게 싸게 상장이 됐다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은 증시가 좋을 때라 좀 비싸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PSR 22배 저게 계속 어떤 붐을 일으켜 줄까? 이런 의아심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장 자체에 대한 그 의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IP 시장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한 67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 2025년이 되면 10억 달러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규모로 보면 우리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한 1%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약간 착시가 있습니다. 어떤 착시가 있냐면 팹리스 업체들이 자체 설계해서 자기들이 쓰는 거 IP는 있잖아요. 시장에 포함이 안 됩니다. 우리 그 반도체 시장 집계할 때 TSMC 파운드리 시장 규모가 빠지는 거 아시죠?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설계 쪽도 시장은 엄청 큰데 자기들이 설계해서 자기들이 쓰는 거는 카운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설계해서 외부에 파는 것만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약간 축소돼서 카운팅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AI 반도체 쪽하고 자율주행차 쪽에서 자체 설계 칩, 그러니까 ARM 아키텍처 기반 시장이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프로세서 쪽의 IP 시장만 컸었는데 이제는 인터페이스 IP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2.5D 구조에는 GPU하고 HBM 사이에 인터페이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런 쪽으로도 IP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쪽으로 관련된 업체가 이제 시놉시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미국에. 그리고 램버스 뭐 이런 회사들도 좀 주목해서 볼 만합니다. 그렇군요. 국내에서는 좀 뭔가 수혜를 받을 만한 건 없나요? 역시 그 딱 척하면 삼천리신 것 같아요. 네, 그거 이야기하려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미국 주식이고 뭐 미국 시장에만 영향이 있으면 굳이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이번에 램 리서치라든가 네. 이런 거 시놉시스 같은 거는 그렇죠. 워낙 뭐 그 분야에서 그렇죠. 유명한 기업들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반도체 IP 관련주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약간 우리나라는
약간 미국 나스닥 움직이는 거에 약간 카피처럼 트렌드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반도체 IP를 하는 회사가 이제 상장사 2개 정도가 있습니다. 칩셋 미디어라는 회사가 이제 있고요.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좀 주목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가 잘 되거나 반도체 IP 쪽이 뭔가 팡팡팡 돌아가면 같이 이제 수혜를 보는 회사가 이제 그 가온 칩스나 AD 테크놀로지나 코아시아 같은 회사들이 한번 주목해서 볼만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가 HBM 관련한 그 제품이 나오게 됐을 때 지금 늘어나는 그 주문 물량을 TSMC 가지고 지금 부족하니까 삼성전자에서 이제 그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그 HBM 연결해 가지고 하나에 다 직접 제작할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계속 그 커질 수 있는 분야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코하고 하나마이크론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 좀 더 하나 볼만한 회사가 리노공업이라고 생각해요. 아, 리노공업. 예, 리노공업은 이제 테스트 소켓을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테스트 소켓을 하는 회사는 뭐 TSE나 뭐 ISC나 TFE 뭐 이런 회사들도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하고 리노공업이 약간 조금 결이 다른 게 리노공업은 R&D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리노공업의 테스트 소켓 중에서 R&D 매출 비중이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새로운 고객을 받잖아요. 예를 들면 퀄컴이나 AMD의 신규 수주를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또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삼성 팹에 맞게 최적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 개발할 때 계속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그럴 때 리노공업의 테스트 소켓을 많이 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가 영업이 잘 되면 이런 테스트 소켓 쪽은 이제 리노공업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어쨌건 뭐 계속 나오는 것처럼 그 스마트폰, 결국은 스마트폰이 살아나야 이것도 좀 뭔가 더 기대감이 커지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스마트폰이 안 좋기 때문에 기회일 수도 있죠. 하반기에. 아, 맞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안 좋을 때. 그렇죠. 주식 시장은 이미 이제 재료라는 게 다 좋은 재료만 있으면 이제 이미 피크거든요. 근데 주식은 오히려 뭐 안 좋은 악재들이 뭔가 이제 변화가 될 수 있을 때는 오히려 호재로 볼 수 있는데 뭐 스마트폰 업황이 하반기는 이제 좀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그다음이 어떤 거죠? 네, 마저 이제 좀 설명드리면, 이제 그러면 ARM의 어떤 그 향후 어떤 관전 포인트는 이게 이제 모바일 시대에서는 이 회사가 거의 뭐 독점적인 건 알겠는데 서버나 PC 같은 이런 쪽으로 시장으로 이제 확장이 가능한지 그게 되게 중요한데요. 뭐 예를 들면 그 애플의 M1이나 M2 같은 게 ARM 아키텍처 기반으로 설계한 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류의 칩들이 많아질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 그 엔비디아의 GH200이라는 그 내년 하반기에 2분기에 양산되는 차세대 그 GPU 같은 경우는 CPU를 인텔 CPU를 안 써요. 그러니까 인텔 CPU 안 쓰고 자체 설계한 그레이스라는 칩을 쓰거든요. 그게 ARM 아키텍처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확장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리스크 요인은 결국 이제 스마트폰 업황 부진이 이제 리스크 요인이고, 그리고 이제 리스크5라는 그 ARM의 아키텍처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또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아직까지 시장은 크진 않는데 이 기술이 그 반도체 설계 외계인인 짐 켈러가 이쪽에 되게 관심 많거든요. 그래서 리스크5가 또 신기술을 부상하면 암한테는 또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 그리고 암 차이나가 지금 매출의 4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네. 그 암차이나는 그 암의 그 그냥 자회사인 거죠? 자회사인데 중국 정부하고 합작인데 중국 정부가 지분이 더 많고요. 그리고 경영진 선임이나 이런 것들은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네, 반란이죠, 말 그대로.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재용 회장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반도체 라인에 이제 투입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어제 로봇주들이 크게 이제 올랐고, 여기서 약간 제가 보는 다른 관점은 결국 그게 삼성 AI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의 GPT 기반의 AI가 더 투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테슬라가 하는 그 구조하고 비슷해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보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지고 기가팩토리에 있는 사람을 대체하는 컨셉이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그게 가능한 거는 테슬라의 도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그 단순 어떤 프로그래밍 된 로봇을 쓰면 공장에 이렇게 쓰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로봇이 계속해서 AI처럼
학습을 하고 강화 학습을 하고 트레이닝이 된다 그러면 점점 더 난이도 높은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서버 단에서 엄청난 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러면 저는 뭐 엣지 디바이스 쪽에서 보면 로봇의 움직임을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와 이게 이렇게 되려면 적어도 챗 GPT 수준의 서버 투자가 있어야겠구나. 그러니까 A100 1만 개는 꽂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100 1만 개 꽂아서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구현해야 되고 그 정도의 조단위 투자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돼야지 삼성봇이 제대로 된 사람을 대체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야, 그러니 네. 그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네요, 이건. 그렇죠. 이게 단순히 로봇을 공장에 갖다 놓는다고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그 제조 환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돌발적인 변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제조 로봇들은 얘는 딱 프로그래밍 돼 있는 그 안에서만 움직여요. 그러면 절대 사람을 대체할 수 없거든요. 사람을 보조해주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테슬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얘가 사람을 대체하려면 계속해서 학습을 하는 로봇이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AI 서버 단에서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쪽에 어떤 시장을 주목해 보는 것도 좋을 수 있다. 물론 수혜는 대부분 엔비디아일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뭐 엔비디아가 수혜를 보면 뭐 HBM 쪽을 또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얘기 하더라고. 지금 엔비디아 관련주가 엔비디아보다 PER이 더 높다고. 맞습니다. 예, 그래 엔비디아를 사면 되지. 왜 그렇죠. 자꾸 관련주에서 헤매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우리 그 한 달 전에 이제 나와서 대표님이 엔비디아 주가 어때요? 그러면 되게 곤혹스럽죠. 아, PR이 100배, 200배인데 이걸 어떻게 코멘트를 해야 되나? 2분기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포워드 PR로 보면 지금 30배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30 몇 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EPS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 주가는 굉장히 편안한데 그러면 이게 주가에 도움이 되냐?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대감이 너무 높아요. 그렇죠. 네. 이제 자꾸 다음번 자꾸 상향해가지고 그렇죠. 가이던스를 기대하는데 맞습니다. 이게 가이던스를 3분기 160억 달러 줬잖아요. 2분기가 135억 달러고 와 그럼 160억 달러 이후에는 어떡하지? 200억 달러를 줄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좋은데 다 좋은데 이제 와 이것보다 더 깜짝 놀랄만한 호재가 있을까? 이게 이제 걱정인 거죠. 주가 측면에서는. 참 그래요. 네, 계속 로봇 이야기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로봇 쪽에 이제 관련 어떤 종목들이 당분간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게 그 AI하고 로봇이 같이 간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도 사실상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처럼 인지, 판단, 제어라는 그 어떤 메커니즘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자율주행차는. 차 자체를 로봇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되죠. 예, 로봇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크게 다른 기술이 아니에요. 뭐 인지라는 부분은 카메라나 레이더나 라이다 같은 것들로 센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뭐 AI에서 또 판단을 하고, 아니면 그 로봇 자체에서 뭐 FSD 칩 같은 걸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어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더 관련된 기술들이 수혜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는데 결국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기술이 또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렌드 자체는 굉장히 뭐 밸류에이션은 편안하진 않은데요.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계속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거기서 이제 확장되는 종목들 있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뭐 미코나 하나마이크론 뭐 이런 것처럼 확장되는 기업들을 보면서 좀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로봇과 관련하면 거의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 갔으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일단 삼성이라는 거는 워낙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투자를 하면 대규모로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말 한마디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뭐 급등락을 치는데, 그 연말까지 그 뭐죠? 그 웨어러블 로봇 이것도 이제 만들기로 좀 공언을 했잖아요. 출시하겠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좀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수요는 확실하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서는 약간 그 상위 군인에 대해서 굉장히 처우가 좋잖아요. 이제 군인 뭐 이런 그런 관련 단체에서도 굉장히 좋고, 근데 이제 그 만약에 뭐 하반신 불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계속 누워 있고 이런 부부들한테 이제 그 간병인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한 4,5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이런 웨어러블 로봇을 부착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코스트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건강에도 더 좋아지죠.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요거를 의료보험에서도 혜택을 해주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제화되고 있는데,
약간 아직까지는 초창기다 보니까 이 착용감이 내가 이렇게 차고 있어도 뭔가 이질감이나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기술적인 요소라기보다는 디자인이나 이런 인체 공학적인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AI가 뜨면서 요즘에 뇌인지공학자들이 엄청 뜨잖아요. 그렇죠. 뇌인지공학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약간 괴짜 학문하는 이런 사람들로 취급되다가 AI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그 주목받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제 우리 그 사람의 운동지능에 대해서 막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더 각광받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소프트웨어적인 힘이라고 봐야 되죠. 삼성 하드웨어는 잘하지만 그런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약간 완성도는 좀 떨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좀 보완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방향성 자체는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때요? 근데 그 웨어러블 그게 나오게 되면 로봇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이제 전부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네. 그렇게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수혜주가 무엇이냐 해서 지금 시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인탑스를 좀 보기도 하고 하여튼 뭐 다 시각들이 다른데 우리 이영수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아마 인탑스가 하게 될 것 인탑스가?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은 실제로 인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베어 로보틱스 같은 회사들의 그런 OEM이죠. 사실상 거의 뭐 조립을 해주는 거죠. 폭스콘처럼.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 뭐 로봇 제조라는 게 뭐 그냥 겉으로 보면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지만 그게 굉장히 안에서 버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잡는 게 사실은 기술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버깅이나 하죠. 네, 버그를 잡는 기술.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경험과 노하우들이 있고 그리고 인탑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사출에 대한 기술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요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컬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집에서 있는 그 어떤 같이 우리가 생활해야 되고 내가 항상 몸에 부착해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떤 디자인이나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튀면 이게 또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추가로 하실 게 있으면 그래서 또 이제 지금 SK 하이닉스 또 HBM 관련 이슈인데요. 지금 이제 M15라는 이제 팹이 있어요. 이제 청주에 있는 팹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일부 낸드 플래시 생산을 줄이고 그 팹에서 HBM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죠. 지금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가격이 안 좋으니까 공급을 줄여야 되는 니즈가 있는데 지금 HBM 쪽 수요가 너무 좋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파격적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한번 이렇게 하면 되돌리기가 쉽잖아요. 랜드가 다시 업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다시 이전으로 복구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름의 어떤 경영진들이 이제 뭔가 배팅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지금 개조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부터 HBM3E, 그러니까 지금 4세대인데 5세대 제품을 여기서 이제 본격 양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GH200에 엔비디아 GH200에 HBM3E가 납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은 빨리 이걸 추격을 해서 HBM3부터 빨리 따라잡고 그다음 HBM3E까지 붙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또 나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편으로 재밌는 거는 돈이 없는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없던 돈이 왜 갑자기 생겼을까? 누군가 선지급 해줬다는 거죠. 네, 아마 엔비디아가 조 단위로 선지급을 해주지 않았을까? 그렇지. 우리 또 어려운데. 네, 그렇죠. 합리적인 추정이 되죠. 왜냐하면 적자 폭이 줄었다고 해도 2분기에 적자가 2조 8천억이거든요. 영업 적자가. 심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갑자기 막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누군가 돈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트렌드 포스트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올해 HBM 시장이 39억 달러. 그리고 내년에 89억 달러로 이제 2배 이상 성장하는 걸로 파기되고 있고, 지금 국내 HBM 시장 점유율이 90%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근데 아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이 95%까지 늘어나고 대신에 마이크론은 10%에서 5%까지 더 쪼그라들 것 같아요. 이건 뭐 우리 한국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네요. 그렇죠. 만약에 HBM이 없었다 그러면 이번 AI 사이클에서도 우리는 손가락만 빨았을 수도 있어요. 메모리는. 우리 TSMC가 막 슈퍼 사이클인데 우리 메모리 쪽은 너무 참혹했잖아요. 그렇죠. 국가적으로.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다행이죠. 네. 알겠습니다.